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지구본 도서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번역한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이제 권효재 대표님이십니다. 언더스탠딩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새롭게 K조선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주셔가지고 오늘 책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하려고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구본 연구소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조선을 전공하고 네. 경영학을 전공하고 에너지 정책을 공부를 해서 네. 당신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다방면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권 대표님 종종 뵐 수 있고 또 조선 분야에서도 종종 뵐 수 있는데 실제로 조선업에서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력도 꽤 되시죠? 네, 제가 현장 경력이 16년이고요. 16년. 예. 네, 그래서 16년 경력을 했으나 이제 조선업이 어려워져서 예. 눈물을 흘리고 떠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가 네. 작년에 이제 이 K조선에 대해서 네. 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제가 논의하는 그 교수님들이 계세요. 서울대 교수님들, 선배님들도 하시고 네네.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모아가지고 네. 방송도 좀 하고 책도 써라라는 이제 엄명을 받고 예. 이제 정리한 결과가 이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들고 나와주신 이제 K조선 대전환이라는 책은 책 두께 그리고 판형 매우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쉽게 이제 읽히는 그런 책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읽으면서 막 가슴 벅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마조마함, 희열, 우려,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막 벅찬 책인데 어쨌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이 책에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국 조선업이 이제 세계 넘버원이다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수주 잔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지 보면은 한 2위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제 또 1등이라고 하셨는지 이게 국뽕인지 갑자기 여기서부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이제 양적 지표로는 2위가 맞고요. 네네. 이제 질적인 면, 종합적인 면을 했을 때는 1위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이나 책에 2위라는 표현도 썼는데 네. 이제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팔린다. 사람들이 실망한다 해서 예. 종합적으로 보면 1위라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핵심을 지금 짚고 계세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매체를 보면은 자신들이 이미 10년 이상 압도적 1위다라고 주장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양으로 보자. 그렇죠. 질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냐. 생산 능력, 수주 잔량, 수주량, 인도량 다 1위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적으로도 한 가지 1위가 있는 게 네. 조선소 개별 조선소의 매출 규모,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배의 척당 가격과 예. 부가가치 이건 1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아직도 생산성 1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그다음에 기술적 난이도 이런 어려운 배를 잘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씁쓸한 거는 우리가 2위인지 1위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 모습은 20년 전에 일본이 똑같았어요. 일본이 대한민국한테 안 밀렸다. 우리 1등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랑 네.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나 이 책에서야 이제 세계 1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기분은 좋지만 네. 미래를 바라볼 때는 설령 우리가 1위라도 공동 1위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미 추월당하고 있어서 네네. 각성이 필요하다. 각성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책은 대한민국 조선산업, 영광스러운 조선산업의 일단 정확한 이제 상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담는 여러 가지 참 르포, 다큐멘터리 이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보는 내내 이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중후장대형 산업 이렇게만 알고 있던 조선업이 정말 놀라운 생산성과 이제 혁신을 연속적으로 성공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산업이든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면은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조선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오래된 산업이고 보수적인 산업인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그동안 한 30년 넘게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은?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책의 어떤 앞에 절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산업 전체로 봤을 때 글로벌 1위라는 거를 달성을 명확하게 하고 또 기업 차원에서 그 산업 안에서 상위 1, 2, 3, 4, 5위를 우리나라가 독식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조선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운을 따랐지만은 우리 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기질가 잘 맞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의 혜택을 많이 봤다. 자연환경 네. 혜택?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좋은 조선소라는 거는 적당히 덥고 춥고 비가 와야 되고 이 바다의 깊이가 깊어야 되고 하는 그 여건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근데 이 자연 환경 플러스 인공적인 여건이 더 중요한데 네. 그 인공적인 여건은 우리가 일본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명실상부하게 조선업의 현대적 조선업이 140년 전에 시작했고 2차 세계 대전 할 때 이제 세계 최대급 배를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야마토 무사시. 네네. 그 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의 병참 기지가 되면서 급격하게 중공업이 이제 부활을 했고 60년대 이제 그 싼 기름값의 그런 호황을 일본 경제가 받아들이면서 조선 산업도 그때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넘버원이 됐죠. 그러다가 이 오일 쇼크 터지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약간 고비용 구조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엔고까지 가는 흐름에서 일본의 많은 산업과 많은 이제 기술자들이 해외로 흘러나왔거든요. 그때 많은 그 기업과 기술자들이 한국에 왔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네.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을 극복하거나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 됐지만 그때는 일본의 어떤 서포트를 많이 받았죠.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이 일본의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본 도면, 일본 기자재 서포트 많이 받고 심지어 차관도 받았잖아요, 일본한테. 네네. 그렇죠. 하지만 그 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압박을 줘서 무조건 일본 이겨야 된다라는 네. 어떤 이거는 뭐 20년짜리 올림픽 게임이었다. 저는 그런 뭐 산업의 어떤 성쇠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다 설명되는 것들은 빼고 네, 그런 우리만의 좀 독특한 사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산업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본이 하면 당연히 우리도 하는 거고 일본이 못하면 그러면 더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조선업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주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울산 거제에서 목격할 수 있던 많은 모습들, 생생한 모습들, 이야기들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 대표님께서 이 책에 써주신 것 중에서 사실 저도 조선업에 대해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제가 모르고 놀랐던 것이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제 이 IT 분야하고 조선업을 결합시키는데 상당히 빨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조선이야 이제 배 만드는 거 용접 잘하고 도장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 왜 필요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에 대개적 투자를 한 거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기름값이 엄청 비쌌기 때문에 네. 이 높은 기름값으로 많은 배가 엄청 큰 유조선이 발주될 거라 기대를 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네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설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도크가 그렇게 크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만한 도크 간 조선소가 별로 없을 전 세계적으로 정도로 드물죠. 네. 그 도크에 어울리는 엄청나게 큰 크레인과 그 모든 이제 공장을 다 지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기름값이 폭락하면서 그 수요가 싹 사라진 거예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은 이 도크에 무슨 배든 채워야 된다라는 게 지상 과제가 된 겁니다. 놀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그 일본의 어떤 조선 생산 방식은 손으로 도면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손으로 만든 도면을 가지고 최대한 배를 똑같은 배를 반복 생산하는 거예요. 손으로 도면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블루프린트라고 청사진 떠서. 네, 청사진 떠서 막 정말로 엄청나게 큰 책상 위에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배를 여러 척을 동시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외국에 막 이 도면 저 도면을 사왔는데 네. 그 도면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이 설비 현실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설계를 여러 척을 동시에 하고 배도 여러 척을 동시에 만들어야겠다. 다른 종류의 배를. 아니 잠깐만. 동시에 여러 척을 설계하고 여러 척을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소품종 다량 생산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품종 대량 생산입니까? 네.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명제가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 똑같은 고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배 껍데기 만드는 공정하고 배 안에 그 의장품 만드는 공정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그런 종이 기반의 도면 갖고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면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시키려다 하니까 IT 기술이 필요한데 그 IT 기술을 누가 제공했느냐? 유럽 조선소들이 줬어요. 유럽 조선소들이. 네, 유럽 조선소는 이제 그때 일본 등쌀 그다음에 이 조선업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조선업 전체가 다 어려워지니까 유럽의 조선소들이 이제 기술력은 되게 뛰어났는데 네네. 자기가 조선업으로 더 이상 이제 이 배값이 시장 경쟁력인 배값으로 배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는 엔진 만드는 데 특화가 되고 어떤 회사는 조선소 서비스에 특화가 된 겁니다. 서비스 특화 업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IT 시스템 구축했거든요. CAD 시스템. 네네. 그거를 이제 막 외국에 팔았습니다. 아, 세일즈를 했군요. 네, 보면은. 그게 그 유명한 트라이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네. 그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품종 대량 생산, 생산 설계, 의장과 성각 공정의 통합 이런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했는데 네. 일본은 그거를 우리보다 느렸어요. 느렸다. 왜냐하면 자기는 1위로서 좀 여유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기존의 레가시를 다 허물고 이를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니 네. 기존 레가시의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죽기 살기로 IT를 도입했다라고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그냥 IT와 조선산업의 결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당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새롭게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의장품 공정보다 선각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각이라는 거는 네. 대각의 미려한 곡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곡선의 철판을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네. 사실 현장에서 가공하는 그 숙련된 그 직공들의 노하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작업 현장을 보시면은 한 손에는 가스토치를 들고 네. 한 손에는 물호스를 들고요. 맞아요. 막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막 네네. 철판에 가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IT가 결합된 건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그거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설계실의 엔지니어가 그 CAD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형을 떠서 이게 이제 이걸 피스라고 하죠. 피스를 다 떠가지고 이제 현장에 주면 현장 그거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현장-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컸죠. 현장 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일이 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이 되고 단순해지고 고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하면은 좀 뭐 내 페이스에 맞춰서 페이스가 이제. 있는데 예. 이 IT화 되면서 조선 공정이 자동차 공정 비슷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 오늘 해야 뭐 될- 몇백 개 피스를 어디까지 해서 넘겨라 라는 이제 그 텍트라 그러는데 그 개념이 결합이 됩니다. 그건 또 도요타에서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요타 생산 방식이 80년대 일본에 유행하면서 그게 일본의 이제 히다치 조선 같은데 퍼지고 그걸 우리가 또 가져오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런 매우 엄격한 생산 방식, IT와의 결합, 다품종 대량 생산 이게 세 개 합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 일하는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배 만드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네. 뭘 개선을 해라, 아이디어를 내라, IT를 도입해라, 정리해라, 청소해라, 정리해라, 청소해라, 뭐 생산량을 채워라.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일단 그 과정에서 조선소의 인원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이건 이제 잘 안 알려진 역사인데 80년대 말에 모든 조선소 인원이 한 반쯤 줄고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떠날 수가 없다. 네, 우리는 사택에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흥하면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고 여기서 망하면은 뒤가 없다. 절박함이었고 절박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이었죠. 대우조선은 이제 하도 뭐 내일 망한다, 모레 망한다 하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50% 출자 전환을 하면서 횡령총만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분이 3년을 옥포 야드에서 맞아요. 살았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네, 초반 네. 그랬었죠.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셨냐면은 이제 막 작업자들이 이제 회장이 오면은 지금 같으면 막 90도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척도 안 했어요. 내일은 바빠 죽겠으니까. 회장이 가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순찰하면서 지금 공정하고 일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뭘 풀어주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엄청 단축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다음에 이분이
그 한 2년 동안 한 6, 700집을 방문을 했어요. 가가고. 저녁에. 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현장 일찍 나온 사람들 그냥 프리미팅하면서 바로 예. 뭐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서 뭐 우리 온갖 이야기 다 나오죠. 과장이 문제예요. 이사가 문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고 예. 저녁에는 각 집을 다 방문하면서 저녁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저녁을 그때 김우중 회장이 드셨느냐? 현장 일하는 아저씨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좀 편한 뭐 건설 현장 갈까, 우리 서울 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 나오죠. 근데 그 회장을 만나본 그분의 와이프분들, 애들 다 폐위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우리 회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이런 노력으로 거대한 어떤 가족 공동체 문화가 결속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대우 사례인데 현대도 비슷하고 현대는 그때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임직원들이 6시에 출근을 했어요. 예, 좀 황당한 얘기인데 6시에 정말 출근을 해서 예. 마라톤을 했어요. 달리기를. 예. 달리기를 3, 40분 같이 임원들이 하면서 예. 그걸 다진 거예요. 이걸 극복하자. 생각해 보시죠. 맨날 아침에 같이 뛴 사람들이 배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같이 죽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를 운명 만들어. 공동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한 땀과 눈물의 과정이었고 그게 현재 이제 이 K조선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참 가슴 벅찬 시대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2026년 현재도 과연 작동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언뜻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참 또 와닿았어요. 이게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와 중국 그러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런데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상당히 또 밀접한 또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뭐 일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같은 경우를 대부분을 또 다 중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뭐 그런 상황이고 주요 부품들도 중국에서 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조선 관련한 이 밸류 체인의 연결성, 뭐 결합성 이런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 양국이 서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다들 뭐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네. 2002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네. 중국에 가서 공장 안 지으면 다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들 가셨죠. 네, 너무나 크고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무한정한 노동력과 또 그 당시 노동력보다도 중국 정부가 뭐 원스톱 인허가 다 해주고 땅 주고 예. 건물 지어주고 다 해줬거든요. 노동력까지 다 집어넣어주고. 다 집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때 한 10년 동안 중공업의 이 서브 부품 뭐 밑에 단순한 조립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다 갔어요. 근데 다 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국 공장을 없애고 간 게 아니고요. 네네. 한국 공장은 놔두고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만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핵심 공정은 여기 핵심 공정은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된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덕을 본 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긴 만드는데 원가가 뭐 100원이면은 103원에 팔아서 마진이 거의 안 남는 그런 부속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걸 이제 중국에 가서 만드니까 갑자기 원가가 60원, 7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갑자기 고부가치 산업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부가가치도 많이 올리고 우리가 만드는 전체적인 그 총 조립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의 원가도 엄청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중국을 열심히 갔기 때문에 일본을 잡은 거예요. 중국이라는 어떤 생산 기지를 잘 건설하고 활용했기 네.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중국을 더 먼저 갔는데 훨씬 먼저 갔죠. 먼저 갔는데 일본은 왜 헤매고 고생했느냐? 참 그게 또 우리가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갈 때 무슨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한국어와 중국어가 되는 완벽한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선족들이에요. 조선족들이죠. 지금은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일본은 조선족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연결해 줄 만한 네, 없었죠. 근데 우리는 조선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엄청나게 중국을 빨리 갈 수 있었고 빨리 확장할 수 있었고 또 한국인 특유의 한번 되면 그냥 막 다 질러 예. 이 정신으로 엄청나게 이제 몰아쳤죠. 그래서 조선 밸류 체인도 그때 중국에 많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선 불경기가 오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STX 같은 경우 생각이 납니다. 네. 갑자기.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남은 회사들은 엄청 탄탄해요. 탄탄하다. 탄탄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한국의 본진이 있고 중국에 가는 개념이었으면 네. 지금 오히려 중국의 본진이 됐어요. 본진이 되고 네, 중국이 알아서 성장하고 네, 알아 성장하고 중국 안에서도 조선소가 막 늘었잖아요. 한 10개 이상 됐죠. 대형 조선소만 네, 해도.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들한테 막 납품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계 부품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국은 이제 R&D, 영업, 뭐 사업 개발 이런 거로 이제 좀 역할이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중국 밸류 체인을 예. 전자업체는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으로 옮긴 베트남으로 거고요. 옮겼죠. 예. 자동차 업체는 아직 미련을 뭐 못 버렸죠. 중국에서 엄청 갖고 오거든요. 뭐 네네. 와이어링 하네스니 뭐 무슨 부속이니 엄청 많이 오는데 계속 잘 활용하고 있는 거고 조선업계는 이게 이제 중무장대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부속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중국이 우리한테 뭐 첨단 엔진도 많이 사가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제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이제 탈 한국, 탈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컨테이너선 같으면은 특수 강제가 많이 필요한데 이걸 2020년까지는 중국도 다 우리한테 사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자체 개발해가지고 해서 이제는 전념적 우리한테 안 사가니까 네. 중국은 이제 점점 엔진, 뭐 특수 강제, 선박 부품 다 이제 자국 기업들이 독립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중국한테 의존을 하니까 이 관계는 향후 5년, 10년 안에는 지금보다는 약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이 책 전반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어떤 역사, 성장 과정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권 대표님 모신 가장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뒤쪽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과 함께 뭐 미국 군함 뭐 만들자라고 해서 마스가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 협력의 새로운 이제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마스가가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대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이라는 어렵고. 네. 아직 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쪽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박을 잘 키워야 됩니다. 박을 잘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네. 건데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이 3장에 주로 이제 마스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사실 이제 미국은 뭐 원자력 항공모함도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도 뭐 엄청 잘 만드는 나라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호위함 하나 못 만든단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순신급보다도 작은 뭐 이순신급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배도 하나 못 만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뭐 모델도 다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모델을 다 들여와가지고 네. 조금 손봐서 만들면 되는데 거의 2조 원 가까이 부어놓고 그냥 사업 접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조선업의 여러 가지 이제 약한 모습을 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제 그냥 조선 산업이 붕괴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 그 이면에는 미 해군의 문제가 더 크고 발주처의 문제가 더 네. 크다. 발주처의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정치나 어떤 근본적인 이 패권 트렌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은 이제 레이건 때 좀 무리를 해서 국방력을 키웠죠. 600척 그때 뭐 한다 뭐 그랬었죠. 네.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키워가지고 소련을 사실은 그 물량전에서 압도한 거 아닙니까? 소련이 알아서 지쳐 떨어지고 예. 유가 폭락하면 소련은 이제 경제를 망했죠. 그 후유증이 이제 덮친 거죠. 미 해군이 이 80년대에 너무 팽창했어요. 너무 팽창을 해갖고 이제 핵전력 같은 경우에도 핵잠수함이나 핵항모가 불필요할 정도로 많아진 거죠. 냉전이 딱 끝나니까. 맞아요. 예. 예. 이 엄청나게 많은 핵항모와 핵잠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적도 없는데 운영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핵항모와 핵잠이라는 게 이 배 한 척에 부대가 3개가 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배 한 척을 건조하는 비용보다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훨씬 듭니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줄이자 해서 예. 일단 그 미 함대 하나 없앴고 그렇죠. 1함대라는 함대를 없애버리고 함대를 줄이고 배를 줄이고 하니까 이제 해군 입장에서는 내가 해군이 딱 됐는데 내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 승진 자리가 확확 주는 게 막 보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뭐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이제 소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리 보존에 고민을 하는 공무원 집단화 돼버린 거예요. 내 승진 자리가 중요하고 네. 보직을 맡을 수 네.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방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네. 이
육해 공군 해병대 사이에서 예산 투쟁이 엄청 심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산을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하원이 결정하거든요. 맞습니다. 국방위원회. 네. 뭐.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와 하원에 해군 관련된 조선소 관련된 지역구에서 무조건 이제 쪽지 예산이든 뭐든 간에 막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이 하원 의원을 누가 그 공화당 후보가 되느냐는 중앙당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에서 이제 다 지역에서 올라오죠. 예를 들어 조선소가 있는 어떤 뭐 노스캐롤라의 어떤 그 하원 의원 자리다 하면은 그거는 그 조선소 노조가 지지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권을 진 사람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무조건 있는 거고. 살려라. 살려라. 무조건 살리려고 하는데 국방 예산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사실은 뭐 10억 달러 들어가는데 한 5억 달러 들어갑니다. 그러고 일단 네, 시작. 일단 시작. 하고 어떻게 굴러가자 하면 네. 해군도 좋고 조선소 좋죠. 네. 시작은. 근데 하다 보면 이제 해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 하다가 예산 줄이려 하셔가지고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배 승조원이. 그럼 100명 줄이면 다 자동화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우리가 소련 잠수함만 추적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방공도 해야 되고요. 지상 지원도 해야 되고요. 뭐 다목적을 다목적 하니까 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A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다가 A에 막 그런 요구사항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그 지상전 지원, 그러니까 한참 이제 아프간 이라크 전쟁할 때 예. 이 해군이 뭐야 미 해군 싸울 다른 나라 해군 없으니까 해상 플랫폼이죠 그냥. 네, 그냥 해상에서 포 쏘고 미사일 쏴라 이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이 이제 그냥 종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소말리아 해적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상전 지원을 하는데 막 그 세게 지원할 필요 없고 특수부대원들 좀 자료도 만들어주고 중국 해군이 세지는 거예요. 중국 해군 견제할 수 있게 또 무기 달아. 이런 식으로 소위 요구사항 자체가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의 명확한 목적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임시 대응이 계속 이어졌군요. 보면. 네. 그게 너무 그런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냉전 이후에 추진된 미 해군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모두 다 이런 문제를 겪었고 정리가 못했던 게 문제였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냉전 때까지는 알레이버크까지는 아주 훌륭하게 탁탁탁 플라이트 1, 2, 3 이렇게 계속 계획돼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보면은 뭐 주말 특급도 그렇고 LCS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뭐 자빠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생각해 보면 뭐 하나 목표 달성한 것도 없고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근데 이게 결국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 예산, 지역 산업 보존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결과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뭐 카르텔이라면 카르텔이고 지금 이제 적폐가 이만큼 쌓여 있는 그 미국 이제 조선과 해군 사이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드네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저보다는 하나오션이 훨씬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하나오션 접근법이 맞다고 보는 게 미국의 행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상원위원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의회를 설득해야 의회를 설득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하원의 지역구별 이해관계를 다 반영하면 답이 없는 거고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조선소가 미국에 와가지고 결국 이거는 미국 조선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 한국에 무슨 본진이 있고 미국에 와서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사업을 해먹고 가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미국 안에서의 이런 뭐 나쁘게 하면 카르텔이 워낙 공고한 상태에서는 그 안에 껴야 됩니다. 그 안에 끼려면 우리는 미국의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아드 인수하고 그 필리아드라는 데가 미국의 정말 조그매요. 사실은 그 조선소만 보면. 하지만 거기는 원래 미국의 가장 오래된 해군 건조 기지가 있던 맞습니다. 배후는 엄청 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곳이에요. 거기를 리바이벌 시킨다라는 거,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진정성의 허들은 통과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 이 해군 조선업의 강자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성을 잘 만들지만 국제시장,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 군함에서는 우리가
절대 세계 1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본 배의 종류, 예. 다양한 해군들의 요구사항, 뭐 그다음에 실전 경험에 실전 경험에 대한 어떤 트랙 레코드 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미 해군배가 왜 이렇게 산으로 가느냐? 네. 그만큼 배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온 배들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온갖 상황을 다 가정하고 네. 아주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성능 자체로는 좋은 무기인데 네. 너무 가격이 비싸고 개발 기간이 긴 게 문제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고성능 무기를 막 이 복잡한 해군에 달래가면서 만들어 왔던 기존의 미국 조선소들의 역량과 우리의 다품종 대량 생산을 잘하는 역량과 그것을 이제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현대의 접근 방법도 상당히 괜찮다. 결국은 이제 사실 뼈를 묻는다라는 말씀은 참 와닿는 말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 조선업의 이 열악한 생산성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양성시켜서 다시 하나씩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연관되는 수많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포항에서부터 많이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기반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미국 내에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우리나라 이제 동남 벨트 같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일의 스케일은 큽니다. 근데 이제 투자 규모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설비 TSMC든 삼성이든 지금 얘기 나오는 투자 규모가 보통 보면 100조 단위입니다. 그렇죠. 뭐 TSMC 뭐 1,650억 달러 뭐 투자 뭐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의 조선업의 클러스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클러스터를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2, 30조 원이면 일단은 기본적인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에 비하면 오히려 스케일이 상당히 작군요 보면. 금액은 작습니다. 금액은 작다. 네. 뭐 땅 매입하고 네. 도크 여러 개 파고 내역 공장, 외역 공장 크레인 올리고 배후에 엔진 공장, 그다음 도료 공장, 성각 공장, 파이프 공장, 제철소는 이제 뭐 연한 바지로 갖고 오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절대적인 투자비가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는 아니다. 다만 얼마나 우리가 이제 확실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약속만 되면 사실 투자해서 그냥 계속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관건은 뭐 미국의 전략 상선대든 그다음 미 정부가 펀딩할 수 있는 어떤 상선의 지원 프로그램이든 미국의 어떤 군수 지원함이든 그러니까 네네. 미국 전투함은 사실 이 사과나무 중에 이제 저 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영어로 로우 행잉 프루시라 그러잖아요. 예, 예.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각종 지원함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네. 보조함들. 그렇죠. 보조함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 상선대 문제가 사실 더 커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네네. 뭐 탱크 수천 대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로로선 동원해서 또 가야죠. 가야죠. 근데 예. 미국이 그때 이제 걸프전 이것도 벌써 이제 92년이니까 34년 전 얘기인데 걸프전을 할 때 이제 로로선이나 이런 군수 그런 그 전략 상선대를 거의 한 400척 이상 동원을 해가지고 미군하고 다국적군 60만을 그 쿠웨이트랑 사우디 배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몇 달에 걸쳐서 배치를 했죠. 배치했죠. 지금은 그 배가 그때에 비해 3분의 1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미군이 요즘 이제 군사작전 하는 거 보면은 다 해군 아니면 공군밖에 군사작전을 안 하고 그렇죠. 육군은 이제 아프간 철수 이후에 육군이 무슨 해외 작전 자체를 안 하잖아요. 대규모 동원이 없어요. 대규모 동원할 능력이 안 돼요. 아, 그쪽까지 운송할 네, 능력이 병참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그래서 병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예. 뭐 대만의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리하게 지상전이 벌어지잖아요. 예. 미국 그 지상전 부대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다 건너서 거기까지 투입할 방법이 없다.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고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네. 러시아군이 만약에 이제 유럽은 뭐 대평원이잖아요. 네. 그냥 폴란드부터 독일까지 다 평원이니까 기갑 부대가 만약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닥쳤다. 그럼 물량전을 펼쳐야 되는데 네. 미군 육군이 갈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나토에서 그런 훈련을 한번 했었어요. 저쪽 그 프랑스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폴란드까지 이동시키는데 그냥 평시 때 이동시키는데도 생각보다 한 2배 이상 네. 이제 걸리면서 온갖 난관들이 이제 봉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바다 건너는 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은
사실 전략 상선대 100척 이상의 어떤 발주 필요가 있고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의 국방 예산이라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무슨 군함 매척 이걸 가지고는 이제 바라볼 수가 없는 이제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원자력 잠수함을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냐 미국에서 만드냐 이거는 사실 저 위에 있는 꼭대기에 한참 있는 후의 일이고 예, 열매니까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논의에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없다. 네. 어쨌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방비,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사업에 우리가 일단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뭔가 역할을 찾아서 이제 같이 해가면서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뭐 지금 미 해군 1년 신조 예산이 전 세계 조선 신조 발주량 우리나라 조선 3사의 매출과 비슷한 규모거든요. 한 50조쯤 되는데 50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대로 국방 예산을 50원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조선 3사 매출보다 더 많아지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저는 좀 요즘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지구본 연구소 소개해드렸지만 이 미래전에 맞지 않는 다 좀 배들이 작아지고 사이즈가 이제 분산되고 하는 건데 갑자기 초대형 전함을 이제 근간으로 하는 이제 골든 플릿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 해군이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 해군이 방향성을 잘못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제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은 더 부어놓지만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골든 플릿의 그 전함 건조 계획은 당연히 좀 즉흥적인 면이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미 해군 문제의 본질인 거죠. 이제 4년 주기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 배를 만들어라 또 예. 저 배를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문제의 본질인데 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네. 이제 미국이 체포해서. 체포해서 데려왔잖아요. 거기에 대해 워낙 이게 극비 작전이니까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몇 가지 증언에 의하면은 차세대 무기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보면. 그래서 예. 뭐 레이더 제밍이 되고 드론들이 갑자기 막 스텔스 드론이 날라와서 이 방공이나 기존 관제 시스템 타고 예. 차세대 무기가 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전통적인 항공모함의 유인 전투기 싣는 체계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뭐 거대한 표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많죠. 보면.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머스크였고 안도릴이나 이제 팔란티어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은 미래의 그 해군, 공군, 우주전은 통합이 되는데 네. 다수의 어떤 장거리 스텔스 드론들이 특정한 하나의 이제 베이스, 플로팅 베이스든 무버블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권을 형성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제 무버블 베이스나 플랫폼이 항공모함에 적합하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질문의 핵심이에요. 항공모함은 일단 거기에 사람이 한 5천 명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거나 뭐 전술핵을 맞아가지고 꼬르륵 하면은 정치로 너무 부담이 커요. 너무나 큰 타격이 온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그 군함, 전함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디테일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그런 고속 스텔스 드론을 수백 개 실을 거예요. 수백 개 실으면은 네. 이 배를 구축함으로 봐야 되냐, 전함으로 봐야 되냐, 항공모함으로 봐야 되냐 그 구준 자체가 모호해지는데 네. 저는 골든 플리트 개념 자체가 좀 넥스 제너레이션 무기 체계를 좀 빨리 언급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차세대 랩터 다음에 전투기도 좀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F-47 뭐 이런. F-47 같은 수준의 완전 차세대 무기인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좀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꺼내 들었다. 먼저 꺼내든 거고 정확한 어떤 디테일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단순히 이게 소위 말하는 해군의 전쟁 교리가 바뀌는데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라는 거는 이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으나 그렇게 우리가 너무 단순히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왔으니까 뭔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지켜봐야지 섣부른 예단은 곤란하다 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마스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제일 적극적이고 HD현대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우 보수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왜 드러나는지 그리고 각사들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뭐 한번 평가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사의 발전 궤적이나 그 총수들의 어떤 취향이란 말 그렇고 어떤 스타일들이. 스타일 차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화오션은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하버드 학부를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 친구가 더 많은 사람이고 본인이 이 마스가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한 10년 전부터 미국 에너지 시장을 노리고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겠다 그 다양한 에너지 사업들 전개하죠. 하고 보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미 김동관 회장이 부회장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룹의 비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비즈니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조선 상선에 특화된 조선 산업은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방산이 중요한데 이 방산을 한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넓히고 있고 그것도 잘 되고 있죠. 그때까지는 잘 되고 있었죠. 잘 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방산의 핵심은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화의 접근은 선진국 시장을 선호하는 그룹 총수의 스타일 플러스 네. 그다음에 방산이라는 그룹의 중요한 축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앞으로 그 그룹은 한 반쯤은 미국 비즈니스 할 거다. 길게 보면 이렇게 보고요. 예. 현대중공업은 전통적으로 해외 진출을 잘 안 해서 상당히 소국 베트남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베트남 정도고 왜 그러냐면은 현대는 울산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항상 추구했거든요. 자동차든 정유화학이든 중공업이든 간에 한 곳에 그냥 다 몰아놓고 거기서 완전히 풀 인터그레이트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가 삼성이나 하나랑 현대가 똑같은 배를 만들어 현대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엔진도 자기가 만들어 중정도 자기가 만들어 수직 계열하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부품도 팔고.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다음에 현대는 선진국 비즈니스를 안 했어요. 선진국 가봐야 먹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뭐 사우디도 가고 중동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남이 잘 안 가는 어려운 데 찾아갔거든요. 험지를 먼저 가서 선점을 하겠다. 그게 현대의 어떤 현대 스피릿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가에 대해서는 좀 하나보다는 이제 소극적이고 네. 오히려 현대가 전략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는 마스가는 이제 원오브 댐이고 네. 중국 조선업을 어떻게 이길 거냐예요. 근데 중국 조선업을 이기는 방법으로 중국보다 더 원가가 쌀 수 있는 곳에 가서 조선소를 크게 만들어서 중국을 밖에서 포위하겠다는 겁니다. 뭐 동남아라든지 네네. 인도라든지 네. 뭐 이런 지역을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현대다운 스케일의 어떤 전략인 거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삼성그룹 자체가 이 전자에 집중을 하면서 전자랑 금융에 집중하면 나머지 부분은 줄이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을 남기고 철을 뚱땅거리면서 이제 배를 만드는 비즈니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아마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도 뭐 사실 블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그렇죠. 많이 중국에서 갖고 오고 뭐 예. 외부에서 의존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잘 이렇게 예쁘게 해서 포장해서 비싸게 팔 준비를 하거나 그런 논의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이 큰 어떤 좀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마스가에 뛰어들기에는 예, 좀 준비가 여의치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제가 볼 때 향후에 어떤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혹은 물산하고 결합돼 가지고 이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그런 대형 플랜트 종합 건설회사 같은 막 그런 형태로 진화하지 않겠는가. 서로 가는 길이 다르군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조선업 이렇게 묶여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의 길은 방산과 에너지에 특화된 선진국 비즈니스하는 그룹. 현대중공업은 종합 중공업 그룹으로서 글로벌화된 그룹.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그런 종합 건설 기업으로서의 모습. 이게 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마스가를 바라보는 태도와 접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게 된 이제 K조선 대전환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열심히 쓰신 이 책 누가 제일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결론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보면 좋을까요?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현재 40대 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40대.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이 이 책을 쓰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게 이제 너무나 뭐 중국이 추격한다, 뭐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 뭐 우리나라 이제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온갖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와 비교하면은 오히려 여건이 나쁜 게 아니다. 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정확히 알자.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국뽕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좀 그 말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무 근거가 없거나 예. 그냥 지금 오늘 그냥 이 순간 만족하고 현실 도피에 가까운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 산업에서 압도적 세계를 한번 했어요. 그 세계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선배와 조상들이 나보다 뭐 IQ가 2배나 좋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2배쯤 열심히 많이 일하신 것 같긴 해요. 나보다 뭐 지금 뭐 더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집에 그렇죠. 산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예. 열심히 사셨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좀 네.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책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 조선업 뭐 저도 이제 몇 차례 조선소에 가봤습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배를 작은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 그걸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만든다라는 참 가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조선업인데, 어쨌든 조선업의 과거 그리고 이제 미래에 관해서 오늘 권효재 대표님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어떻든 이 책을 보시면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 우리가 정말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참 무수한 도박이 성공을 거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런 도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또 우리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지구본 도서관 시간 K조선 대전환 가지고 이제 권효재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들 나올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권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